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요일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큐뉴스 조우진 대표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한국경제TV 김대현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전거래일 강한 상승장 속에서도 눈에 띄는 섹터가 있었죠. 바로 MSCI 편입 기업에 대한 기대감 속 움직였던 종목들 진단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머티와 한진칼이 MSCI 한국 지수에 새로이 편입됐습니다. 두 종목 발표 직후 10% 넘게 급등을 했는데 에코프로머티는 상승폭을 키워간 반면 또 한진칼은 상승분을 일제히 반납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구체적인 배경 이권희 대표님이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2월 MSCI 지수 편출입 종목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어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한 20% 넘게 이제 상승을 했죠. 그래서 21.87% 올랐는데 워낙 또 인기 종목이었던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과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한진칼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한 10% 이상 올랐다가 오히려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소폭 하락 마감하면서 끝났는데 일단은 편출 종목은 FNF, 호텔신라, 현대미포조선, JYP엔터, 펄어비스 정도가 이제 편출됐는데 이 종목들은 또 이제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이유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머티는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을 좀 만드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한 1,100억 정도 매수세가 더 유입돼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이제 애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오늘 시장 자체가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제 상승분을 좀 일부 반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장 초반에는 상세를 급하게 보이다가 10% 넘게 올랐는데 오히려 900원 하락해서 끝났고요. 이번 정기 변경이 이제 사실은 29일 마감 후에 리밸런싱 이제 정기 변경 발표는 됐는데 리밸런싱이 이제 이루어지는 정확한 날짜는 29일 장 마감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MSCI 한국 지수에 추종하는 펀드들은 매수를 하려면 매수를 해야 되고 또 편출하려면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종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그럼 얼마 만에 자주 있는 거냐라는 부분들도 이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MSCI 지수 같은 경우는 5월, 11월 반기 리뷰를 하고요. 또 2월, 8월에도 분기 리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1년에 4차례 이제 MSCI 지수 한국 지수에 종목을 넣을 거냐 뺄 거냐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월께 발표가 된 거고 이제 벌써 5월에 편입될 종목이 뭘까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벌써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 올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후보군들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일단 2월 달에 유력 후보였던 두산 로보틱스랑 현대오토웨버는 이제 실패를 했고요. 근데 5월에 또 이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거론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또 두산 로보틱스와 현대오토웨버는 또 없습니다. 또 희한하게. 가능성 높은 종목으로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어제 급등했던 종목이죠. HPSP, 그다음에 엔캠, 그다음에 알테오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서 이 종목들이 보면 대부분 다 시총이 4조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조 근방이 5조 정도가 나오면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되면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네. 어제 오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이런 MSCI 편입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좀 더 쏠릴까요? 아니면은 이 섹터들도 좀 단기 이슈에 그칠까요? 일단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은 오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편출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괜찮은데도 편출된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MSCI 보면 진짜 자본주의 논리인 것 같아요. 주가가 뛰어서 시가총액이 커지면 MSCI 지수에 편입이 돼갖고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고 주가가 더 뛰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돈 많으면 대출금리 깎아주죠.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김대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나오죠. 주요 내용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상장사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김 기자,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입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뼈대는 지난달 말에 공개됐습니다. 상장사들의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과 자기자본 이익률인 ROE 목표치를 비교 공시하고 또 스스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할 전망인데요. 기업 가치를 개선한 우수한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나 ETF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이 상장사들의 참여도가 중요한데요. 새로운 지수와 ETF 상품의 연기금 등 이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지에 따라 이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기관 투자자의 수급 여부가 핵심이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여기에 자본시장 큰손인 국민연금이 또 빠질 수가 없겠죠. 김대현 기자가 국민연금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관계자들은 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정부와 거래소와는 별개로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원칙 중엔 이 운용 독립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게 최우선의 목표인 만큼 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설명인데요.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 정부와 거래소가 인덱스 개발 등 이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항목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이 국민연금처럼 독립적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고 이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기관에 새로운 지수를 활용하라는 등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이 현실적으로 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이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마냥 따르라고 하면 이 국민연금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수탁자 책임 활동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주주로서 ESG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투자 대상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은 이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의결권 행사 안건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를 위해서 수익률 요것만 봐야 됩니다. 안정적인 수익률. 자,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 전인 만큼 국민연금은 신중한 입장이라는 거죠. 최근 기관들이 저 PBR주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국민연금 관계자들도 이 당국이 새로운 지수를 개발하면 기업의 펀더멘털을 파악할 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주식을 약 141조 원을 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저 PBR주를 중심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관의 수급 주체가 이 연기금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등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난달 17일부터 전날까지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본 결과 현대차, LG화학, 그리고 신한지주 등 이 저PBR주를 중심으로 매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주체를 연기금으로 한정해 봐도 이 1위부터 3위까지 이름을 올린 종목이 같았는데요. 이 코스피 상승에 따른 기계적인 변화라는 분석이 우세했고요. 저PBR주의 단기적인 매수세가 쏠리고 있지만 이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연기금의 방향성과는 다르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일본의 JPX 프라임 150 지수가 이 기관 투자자들의 벤치마크 활용에 힘입어서 기업 가치 제고 효과를 봤다고 평가하던데요.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도 이 정부와 기관의 동상이몽으로 그치지 않도록 인센티브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달 안으로 발표될 정부의 밸류업 발표, 이 안에서 과연 국민연금의 향방이 어떻게 갈릴지 또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제 장 상승 흐름을 보였던 또 하나의 섹터 살펴볼까요? 바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 재건주들이 모처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부토건과 DI 등 관련주로 부각받는 기업들이 급등을 일제히 했는데 관련 내용은 남인호 소장님이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어제 시장이 좋았습니다만 특히 우크라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삼부토건, DYD, 웰바이오텍, 리노스 등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그 배경은 방금 이생커 말씀대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서방 뉴스, 그러니까는 자기들 그 국내가 아니고 서방 뉴스의 기자와 이런 멘트를 했죠.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전쟁 끝낼 수 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벌써 2년 지났네요. 진짜 2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 전 세계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아마 6개월이면 끝날 거야. 그런데 웬걸 미국이라든가 EU 등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 오히려 전쟁은 2년간 갔습니다.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전쟁이란 건 가장 비생산적인 그 소비 아니겠습니까? 그거 폭파해가지고 건물 부셔가지고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러시아건 우크라이나건 이제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클듯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쟁이 끝난 뒤에는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저 건물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 다시 닦아야죠. 전기시설 또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가장 먼저 급한 건 일단 도로를 닦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건설 업종이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미 폴란드라든가 이런 여러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국가들하고 협약을 가진 삼부토건이 가장 대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드렸던 웰바이오텍이라든가 리노스 등 전쟁을 끝낸 뒤에 이제 정말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시설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또 뭐 식료품도 포함될 겁니다. 어느 딱 종목을 꼽기보다는 오히려 그 업종을 많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젯밤에 또 일론 머스크가 지금 푸틴 대통령이 물러나면 암살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푸틴 입장에서는 막말이겠지만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가 요구를 많이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권희 대표님, 우크라이나 재건주 다시 주도주로 부상하게 될지 조금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그 한국 전쟁도 51년도부터 휴전 협정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53년까지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단순 기대감 그리고 삼부토건이 지금 빠질 만큼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하는 이슈로 좀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이슈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공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작년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은 소폭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3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주가도 고공행진 중인데 추가 상승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공시가 될지 조우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매출은 3%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4%가 이제 뛰어올랐는데요. 34% 뛰어오른 이유는 이제 SK 렌터카 지인법 평가 이익과 이제 계열사로 SK 렌터카가 이제 중고차 수출 사업이 호조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SK 워커힐이 어디에 소유냐면 SK 네트워크스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워커힐이라는 호텔은 결국 이제 관광이 이루어져야 되고 방문객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누가 호텔 가기 좀 어렵겠죠. 그리고 특별히 중국 관광객들이 뭐 봉쇄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오기 힘들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엔데믹을 맞아서 SK 워커힐이 이제 그 호텔 숙박업이 또 호조를 이뤘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면세 사업도 같이 있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융복합을 하면서 그 SK 네트워크스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4%가 뛰었습니다. 근데 한 달 수익률을 보면은 한 달 수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그 코너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PBR, 저 PBR, 그러니까 SK 네트워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너무 그 SK 워커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주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팔 리는 없지만 어쨌건 부동산 가치 이런 거 봤을 때 PBR이 아주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한 달 수익률이 47%, 그러니까 한 달 수익률 전후로 한다면 PBR 0.5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PBR 주 관심을 가지면서 SK 네트워크스가 47%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이냐면 SK 네트워크스가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뭐 SK 그 최태원 회장의 그 관할에 있긴 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조카를 할 수 있는 최성한 사장이 SK 지분을 계속 팔면서 SK 네트워크스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장까지 올라갔는데 SK 네트워크스 최성한 사장이 SK 네트워크스의 변화를 갖다가 도모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를 도모하고 있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별히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 다니면서 AI 전용 펀드, AI 투자하는 실리콘밸리 투자하는 펀드를 갖다가 1,000억 정도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아마 한 70%는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그룹 전체를 끌어들이면 1,000억 정도는 뭐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 점도 역시 이제 투자가들에게 호조 좋은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동일하게 그 공시를 했는데 SK 네트워크스가 이제 그 자기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역시 주가에는 큰 도움이라고 될 거라 봅니다. 소각 예정일은 3월 5일이고요. 전체 규모는 774억 원인데 그 참고할 점만 해주면 1,450만 주를 어제 종가 기준이 아니고 SK 네트워크스가 기존에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한 걸 평균 매수 단가를 곱했을 때 774억 원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자사주도 소각했겠다, 실적도 잘 나왔겠다, AI 모멘텀도 붙었겠다. SK네트워크스 주가 향방 한번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SK 네트워크스입니다. 방금 이슈앤 전략 시간에서 만나보셨는데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가운데 주당 배당금, 즉 DPS 상향과 자사주 소각 모멘텀이 긍정적이라면서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CJ 대한통운 만나보시죠.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웃돈 가운데 전 사업부에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올해 연간 실적은 상저하고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NAT 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16만 7천 원으로 올려잡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대주전자재료인데요. NH투자증권은 대주전자재료에 대해 형광체와 실리콘 음극재 중심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 지속적인 투자 여파로 수익성은 부진하다고 분석을 했고요. 목표가는 9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목표가가 유지인 리포트들도 살펴보시죠. CJ 제일제당부터 살펴보시면 국내 가공식품 판매량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증액 사이클의 초입에 도래했다며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를 43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SK이노엔인데요. 상상해증권은 SK이노엔을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제약사라고 소개를 했고요. 미국 FDA의 K캡 품목 승인 신청 기대감이 부각이 된다면서 7만 원의 목표가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원택도 만나보시죠. 기대 대비 느린 해외 수출에도 불구하고 가시성은 높아지는 구간이라면서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노션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춘절 이후에 BDI 반등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를 6,700원으로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에서도 PBR이 낮은 보험주에 또 매수세가 몰렸죠. 실적 호조까지 더해지면서 흥국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은 상한가를 기록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렇게 외면받던 중소형 보험주의 급등, 남인호 소장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정말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말 그대로 저평가되었던 낙폭 과대주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보험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워런 버핏의 회사 아시죠? 벅셔 해서웨이죠. 이 회사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최근 들어 벅셔 해서웨이 주가 꾸준히 올라가지고요. 8,600억 달러로 합니다. 거의 1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시총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벅셔 해서웨이가 하는 게 뭡니까? 투자 목적의 그런 자산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 보험사들이 그렇게 벅셔 해서웨이가 똑같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에도 투자 규모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뭐 흥국화재라든가 롯데손보, 하나손보, 동양생명, 심지어는 삼성생명조차도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적이 기대보다 좋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저 PBR, 다시 말해서 자산 가치보다도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을 밸류업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는 보험주가 꼭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 PBR이라는 이유만으로 급등했다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종목을 어떻게 선별해야 될까요? 네, 방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저 PBR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그 자산의 현금화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향후 수익 성장성에 대한 그런 담보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왜 벅셔 해서웨이를 말씀드렸냐면요. 국내 이제 보험사도 단순하게 손보라든가 이런 화재 보험만 드는 게 아니고 얼마나 현명한 투자를 하느냐. 이제 그 중에는 전 유가증권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라든가 PBR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주가가 저평가된 건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요 분야, 다시 말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를 조금만 더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는, 즉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가 그렇지 않은 자산인가를 잘 구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뉴욕 증시에서 이 종목 엔비디아만 보면 아주 놀랐습니다. 작년에만 주가가 3배 뛰었고 올 들어서도 50% 급등했죠. 어젯밤에는 장중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데 뭐 삼성전자의 뭐 한 4배, 5배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등락폭 아주 엄청나게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엔비디아 덕을 조금씩 보고 있죠. 자, 김대영 기자. 어제 SK 하이닉스까지 52주 신고가 경신했죠. 네,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전날 5% 넘게 오르더니 15만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이후에 약 3년 만인데요. 시가총액도 109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삼성전자도 1.48%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주가가 오른 이유는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오는 21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의 주가가 30% 가까이 급등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12일 장중에 3% 이상 뛰면서 알파벳과 아마존을 누르고 시총 3위로 올라섰는데요.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상승세로 시총 2조 달러 클럽 가입을 눈앞에 뒀는데요. 엔비디아는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80%로 독보적인 수준이죠. 덕분에 한미 반도체와 HPSP 그리고 가온칩스 등 이 국내 AI 반도체주도 반사수혜를 입었습니다. 올해 반도체 업황 개선 시점이 또 반도체주들의 향방을 가를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텐데 다행히 이번 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요? 네, 이달 초순 반도체 수출액이 42.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월간 수출액도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이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반도체 수출이 위상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이 93억 7천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12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에 마이너스 40.1%로 곤두박질 쳤다가 지난해 4분기에 10.4%로 플러스로 전환했는데요. 지난달에도 56.2%를 기록하면서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생성형 AI와 관련한 HBM 등 이 고부가 메모리 판매가 확대되고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이 메모리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챗GPT 개발사죠.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6시간인가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뭐 화제를 모기도 했습니다. 최대 7조 달러 투자 유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네, 우선 올트먼 CEO는 이 글로벌 AI 반도체 네트워크라는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고성능 AI 반도체 공급난이 심해지면서 이 자체적인 AI 반도체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이 당연히 HBM을 조달하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트먼 CEO가 이 TSMC와 손을 잡으면 삼성전자와 TSMC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파운드리 점유율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45%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올트먼 CEO는 이 지난달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도 둘러보고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사장을 잇따라 만나면서 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아직 AI 반도체 동맹이 구상 단계인 만큼 실제 투자 유치 가능성과 또 실현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어제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3년 만에 15만 원을 찍었는데 과연 추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여부입니다. 이건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추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벤트들을 거치면서 오늘 또 이제 어제 미국의 나스닥의 하락 이런 것들이 영향 받으면서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이 나오면 그럼 그때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AI 반도체 사업은 지금 반도체 사업의 핵심 기업으로 SK하이닉스가 등극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SK하이닉스 관련된 지금 밸류 체인들이 다 주가가 좋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젤이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는데요.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조호진 대표님이 정리해 주시죠. 요즘 뭐 자사주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그 주요 화제입니다. 이런 것들에 끼어야지 사실은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휴젤이 이제 좋은 결정했다 보고요. 자사주를 취득을 신탁했다. 이게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려면 휴젤이 직접 매수할 수 없고 우리도 HTS에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한테 우리 500억 정도 내 자사주를 사다오라고 이제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자사주 신탁 해지가 공시였던 그래서 해지됐다는 거를 또 그러면 자사주 사겠다더니 끝난 거야 이게 아니고 그 만료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탁 기간도 이제 올해 8월 14일까지 그때 비교가 짧습니다. 휴젤은 뭐 아시다시피 보톨리늄의 톡신을 갖다가 이제 그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다 좋은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냐면 원래 갖고 있던 균주를 갖고 있던 메이톡스랑 여러 기업들이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대웅제가 완패했고 휴젤하고도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 작년에 ITC의 소송 중에 있어서 균주의 DNA 부분에 있어서는 제외하자고 메이톡스랑 휴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그 때문이라 보는데 휴젤은 이제 부인합니다. 그 때문에 작년 6개월 동안 휴젤의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소송 쟁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공정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이 완벽하게 끝난다면 이제 휴젤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크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달에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등 5개국, 유럽 5개국의 레티보를 갖다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휴젤이 유럽 39개국에 이제 판매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거점을 확보했다 보시면 되겠고 이런 맥락으로 소송만 완료가 된다면은 휴젤이 GS그룹을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S그룹을 뒤에 있는 휴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판매를 올릴 수가 있는데 미국은 아직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FDA에 2번을 요청했는데 2번 다 기각당했습니다. 지금 3번째 삼수를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반기에 마무리된다면 휴젤 또 한 번 주가 모멘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것들의 중요한 쟁점마다 미리 보시고 확인하시고 이제 그 주가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8시 22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개장 전까지 이제 30여 분 남아 있죠. 오늘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체크 포인트 뭐가 될지 이건희 대표 한번 꼽아주시죠. 네, 일단 어제 미국 CPI가 뭐 시장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사실은 미국 시장이 좀 급락을 했는데 일단 국내도 한 1% 이상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결국엔 CPI 결과를 반영할 텐데 과정에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오늘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락 출발 이후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얼만큼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한번 지켜보시면서 장중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주도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반등하면서 지수를 다시 견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은 오늘도 살까요? 지금 달러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 일부 하겠죠. 이제 많이 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면 더 살 것 같지만 사실은 뭐 2,650선 기준으로 해서 약간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그걸 못 넘기고 사실은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제 조정의 빌미를 줬기 때문에 하락 출발 이후에 오히려 한 2,600선까지는 조금 지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